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정윤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는 현실 속에 서울에도 문을 닫는 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선 학생이 많아서 과밀 학급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서울에서 과소, 과밀이 함께 나타나며 몸살을 앓는 상황인데요. 박상학 기자가 서울 시내 초등학교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1983년 설립돼 올해 초 문을 닫은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은평구 은혜초와 강서구 염광초에 이어 서울에서 벌써 세 번째 폐교입니다. 아이들이 떠난 운동장은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과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 중입니다. 마음이 안타깝고 좀 되게 아쉬움이 있었어요. 아니 인구가 그렇게 줄고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없으니까 학생들이 없잖아요. 애들이 없잖아요. 서울 초등학교 수는 10년 전 50만 명에서 지난해 39만 명으로 줄었고 2030년엔 22만 명으로 뚝 떨어집니다. 당장 올해 신입생은 6만 6,324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6만 명대에 돌입했습니다. 학생 수가 24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도 지난해 49곳으로 매년 늘면서 학교 통폐합 압박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학교에서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한쪽에선 교실이 부족해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합니다. 반포동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 학급 수는 2학기 기준 64학급, 재학생은 1,740명입니다.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공사로 인근 반포초가 올해 3월 휴교한 데다 지난 8월부터 3,000세대급 대단지가 입주하면서 학생 수가 500명 넘게 늘었습니다. 현재 5학년이 12학급이나 되는데 학급당 30명에 가까워 과밀학급입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주변 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잇따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3명을 넘어서며 전 교실이 과밀학급이 됩니다. 4학년의 경우 35명 이상으로 껑충 늘어납니다. 저학년 같은 경우는 한 명 한 명한테 좀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런 혜택들이 좀 적겠죠? 아이들이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학교 측은 급한 대로 도서실 등 특별교실은 물론 교직원 휴게실까지 모두 일반 교실로 전환했습니다. 조립식 건물인 모듈러 교실은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교육청은 8학급을 증축하기로 했는데 준공은 빨라도 2026년에야 가능합니다. 모듈러 교사를 일단은 설치를 안 하는 대신에 저희는 중축을 하기로 했지만 이게 또 사실 몇 년 있다가 중축이 되다 보니까는 저희 아이들은 이제 지금 3학년인데 6학년까지 이미 다 졸업할 때 중축이 돼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강남 서초 공립초등학교 53곳 중 13곳인 25% 가까이가 과밀학급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재건축 입주로 인한 지역 쏠림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교육청에선 통합구역을 조정해 학생을 분산하거나 교실 전환, 교실 증축 등으로 과밀학급에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예측이 이제 초기 단계 개발 단계에서는 교육 전문가들이 빠져 있거든요. 그 개발 단계에서부터 그게 학교가 먼저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항상 후순위가 되다 보니까 교육청이 대응이 늦은 거죠. 물론 학교 운영과 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 변동까지 감안하면 학교 신설 등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같은 서울에서 과소과밀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에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학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부산에서는 약 20만 명의 청년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부산시는 인구 소멸을 막고 또 청년 발길을 돌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연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장민혁 씨.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으로 부산에 내려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북항이 한눈에 보이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쉴 때는 관광을 다닙니다.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감성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 2월 부산시는 부산역 인근에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워케이션으로는 청년들에게 근무 공간과 체류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수도권 원격 근무자를 자연스레 유입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일하고 쉬고 또 즐기고 또 삶의 여유를 함께 누리는 그런 공간으로 이 부산만한 이 적합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을 머물러도 좋고 한 달을 머물러도 좋고 또 6개월을 머물러도 좋고 살면 더 좋고. 센터는 탁 트인 업무 공간과 화상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10월부터 2달간 직장인 1,112명을 대상으로 워케이션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중 90%가 워케이션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다양한 관광 명소에 워케이션 위성센터를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역의 인구 소멸 및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정주 인구를 확보할 수는 없지만 생활 인구 및 유동 인구를 확보하는 것으로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부산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최대 30일 동안 숙박비와 체험 프로그램 참가비를 지원하는데 올해만 벌써 2기까지 모집을 마쳤습니다. 원도심의 매력을 구석구석 알아가고 숨은 관광지를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인구 소멸 지역이 되어 있는 원도심에도 활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단순 생활 인구 증가보다 한층 탄탄한 청년 유입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료와 교육 등 인프라 확충에 투자해 상주 인구를 늘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단순한 생활 인구만 잠깐 반짝하고 느리겠다 이런 것들은 저는 100%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기에 빨라지는 트렌드 변화와 청년들의 니즈를 속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전담기구 운영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펼쳐놓은 청년 유입 정책이 대체로 단기 대책에 국한되고 금세의 한계를 드러내는 만큼 긴 호흡과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는 역량이 어쩌면 시급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HCN 뉴스 추한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되거나 오히려 늘었지만 생산은 줄면서 품귀 현상이 벌어졌었는데요. 엔데믹 이후에도 생산 속도 회복이 더딘 가운데 최근 독감 유행 등으로 약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은 물론 일부 일반약이 부족해 약국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남궁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약국에서 도매상의 의약품 재고 현황 파악과 주문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주문 가능 여부를 알기 위해 품목을 입력하자 대부분 품절로 확인됩니다. 약사들은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할 것 없이 의약품 생산이 줄면서 품귀 현상이 시작됐다고 설명합니다. 감염병 유행은 잦아들었지만 생산 회복 속도가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고 원료 부족과 정부의 의약품 단가 상승 제한 등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독감 유행으로 해열제와 항생제, 기침약 등의 수요가 늘어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부 일반약까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방 전에 재고가 없는 약품이 포함되면 병원과 협의해 대체 약품을 사용하거나 해당 약품의 처방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지만 대체약까지 없을 경우 조제와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체조제로서 연대가 그냥 확실히 처방하고 있으니까. 근데 대체조제가 안 되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들 경우에는 주제가 불가능하니까 그런 데서 환자분들이 불편해하시죠. 약사들은 의약품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해외 원료 수급이라든가 생산 공장의 문제, 수요 공급의 문제, 약제가의 문제들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정부의 생산 관리나 유통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질병 유행 상황과 의약품 수급 등을 모니터링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약품 부족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 심야 시간에도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문을 여는 공공야간약국. 현재 서울에서는 33곳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공공야간약국 사업 올해를 끝으로 중단될 전망입니다. 시 예산이 전액 삭감된 탓인데요. 지역 약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민욱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내년도 공공야간약국 예산이 삭감돼 이달 31일부로 사업이 종료될 계획이란 내용입니다. 공공야간약국은 평일과 주말, 공휴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입니다. 현재 서울에 33곳이 있는데 당장 올해를 끝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역 약사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9일 공동성명을 낸 서울시 약사회는 심야 시간대 시민 건강을 지켜온 공공야간약국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약사회에 따르면 공공야간약국을 통한 의약품 구입이 2020년부터 매년 증가해 왔는데 4년간 순항하던 사업을 한순간에 폐기해버린 건 의료 접근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겁니다. 이래서 밤에 약이 필요하신 분이 있고 심하면은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야 되겠죠. 국민 건강 보호, 또 안심하고 의약품 안전하게 약국에서 상담받고 약을 구입하는 것. 서울시는 세수 감소에 따라 내년도 사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심야 시간에 운영되는 약국이 공공과 민간 약국을 포함해 177곳인데 예산 삭감으로 운영 중단되는 공공야간약국은 전체의 19% 수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보통 1개고 많아야 2개소거든요. 공공야간 약국 외에 심야 시간대 운영하는 약국을 최대한 홍보하고 알리고 편의점의 리스트 최대한 저희가 알리고 해서 지금이라도 지자체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는 약사회 주장에 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심야 약국을 국비 지원받아 2025년부터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최근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가 공분을 사고 있죠. 포항의 대표 관광지들도 낙서된 곳이 적지 않은데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의 대표 관광지로 손꼽히는 영일대 해수욕장 해상 누각. 도심과 인접한 해수욕장에 위치해 있어 사진 명소로도 인기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각 곳곳에 낙서가 가득합니다. 특히 누각을 내려오는 계단 위쪽, 손이 닿는 곳에는 이곳을 다녀간 이들의 흔적이 낙서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는 자신의 이름부터 연애사 그리고 소망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 마치 낙서장을 방불케 합니다. 누각 뒤쪽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곳에 낙서를 해놨는데 지우기 힘든 네임펜부터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관광객들도 눈살을 찌푸립니다. 문화재나 이런 것을 또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물들 이런 거는 아끼고 사랑해야죠. 그래야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또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거죠. 포항의 또 다른 대표 관광지인 호미곶 해맞이 광장. 엽서를 보내면 매년 12월 받아볼 수 있는 느린 우체통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느린 우체통 또한 낙서 세례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포항시는 이 같은 낙서 때문에 해마다 해맞이 축제를 앞두고 우체통을 따로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명록을 설치하는 등의 좀 조치를 취했으나 저희가 관광 안내소에 있는 해설사님들과 저희 공무원분들이 틈틈이 나가서 확인을 해도 또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많은 낙서를 좀 하고 가셔서 이 밖에 포항 여객선 터미널 방파제 벽면 등 감시가 소홀한 곳에는 어김없이 어지럽게 낙서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광지 곳곳을 지키며 낙서를 단속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관광 명소가 누군가의 낙서 추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이슈가 된 사건들을 짚어보고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이준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그야말로 믿기지 않는 사건입니다. 지난 10월 3일 새벽이죠. 두 사람이 탄 오토바이가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 오토바이가 다시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한 사람만 타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집으로 귀가를 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서 마구 때리고 성폭행을 한 뒤 떠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범인의 정체가 밝혀진 후 다들 충격에 빠졌습니다.
글쎄 겨우 15세의 중학생이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 전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나왔죠? 네, 징역 단기 5년, 장기 10년의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5년, 최장이 10년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내려진 직후에 논란이 거세게 일었는데요. 판결대로라면 10년을 꽉 채우고 나와도 25살, 그리고 모범수로 생활하게 되면 5년 후죠. 그럼 20살에 출소를 한단 말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인데 요새 촉법 소년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혹시 이 경우도 나이가 어려서 이런 판결이 나온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이 중학생이 만 14세가 넘었기 때문에 촉법 소년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에 해당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대개 소년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른들은 형법에 따라서 징역 5년, 징역 10년 이렇게 형이 하나로 정해지지만 소년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때는 장기와 단기를 정해서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렇게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소년법에는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년법 안에서는 최고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법 안에서 최고의 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납득이 좀 어려운데요. 만약 성인이었다면 조금 더 무거운 형량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성인이었으면 아마 당연히 더 무거운 형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범행 내용이요. 전혀 아이가 아닙니다. 성인 못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고요. 자신의 범행 과정을 촬영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소름이 끼쳤는데 피해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은 울고 있는데 이 중학생은 범행을 저지르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어리다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을 받는 건 좀 부당하지 않나요? 예, 그 지적이 맞습니다. 본건같이 14세부터 19세의 경우에는 소년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소년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사안을 보면 소년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미성년자이니까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년법을 적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나올 때마다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피해자 말에 따르면요. 피의자가 제출한 반성문도 변호사가 준 내용을 그대로 따라 쓴 것 같았다라고 했는데요. 이 변호사의 변론도 논란이 됐던 게 평소에는 이 학생이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그래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인사를 잘하고 혼나면 눈물을 흘리니까 선처를 해달라. 참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변호인의 변호 내용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되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변호인은 여하간에 피고인을 위해서 최선의 변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엽기적인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변호도 받을 수 있고 또 보호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이 또 어찌 보면 씁쓸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데 혹시 혼나면 눈물을 흘리는 아이다라는 변호인의 입장이 이게 양형에도 반영이 됐을까요? 판사 입장에서는 많은 사건들을 하고 이 사건이 그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변호 내용이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아서 양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결과로는 그럼에도 단기 5년, 장기 10년입니다. 피해 여성 항소는 당연한 거고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재판이 끝난 후에 호송차로 가는 그 중학생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정말 반성하는지 묻고 싶었다고 합니다. 저도 묻고 싶습니다. 정말 반성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사건을 포함해서 최근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형량도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 당연히 높아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청소년에 따라서는 어른과 똑같이 처벌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지른 범죄의 내용과 그리고 환경, 범행 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 애가 사회가 관심이 적어서 삐뚤어진 거구나.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애들이 있고 오히려 어른보다 더 사악하고 바뀔 수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잘 구별해서 전자의 경우에는 사회에 복귀하도록 좀 더 약하게 처벌을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더 엄히 처벌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세게 또는 무조건 약하게의 어떤 이런 1차원적인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외에도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따뜻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 사건도 그렇고 미성년 범죄자의 형량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법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바뀌어 나가야 한다. 이 필요성은 아마 계속 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도심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상생 협약을 맺은 대구시와 국방부는 장병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최적의 이전지를 찾기로 했습니다. 전복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와 국방부는 14일 민군 상생을 골자로 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대구 국군부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찾고 군 임무 수행 여건과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도심에 있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5군수지원사령부, 50보병사단과 공군 방공포병학교 등 4곳의 이전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 작전사 이전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맞이해서 대구 경북 지역이 더 발전한다고 그러면 한마디로 2마리, 3마리, 여러 마리 토끼를 쫓는 윈윈의 아주 롤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방식은 군부대 4곳을 묶어 학교와 병원, 문화시설 등을 갖춘 복합 군사기지를 만드는 겁니다. 장병과 군인 가족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근 지역이 자연스레 개발돼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 터에서 나오는 그 개발 자금을 전액을 군부대 이전하는 그 복지 비용 그리고 시설 비용으로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군부대 유치에 나선 지자체는 상주시와 영천시, 의성군과 칠곡군 등 경북 4곳과 대구 군의군 등 모두 5곳입니다. 국방부는 해당 지역 가운데 작전성과 이전 비용 등을 검토하고 대구시는 사업성 등을 비교해 최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전지는 내년 4월쯤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전보글입니다. 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제도는 지난 2013년부터 전통시장과 소규모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대구시가 최초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이 긍정적 효과를 거둔 이후 서울 서초구가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면서 다른 자치구로 확산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소상공인과의 상생 여부 역시 중요해졌는데요. 송원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면서 서초구가 소상공인과 대형마트와의 상생을 위한 협력안을 내놨습니다. 지역 슈퍼마켓이 대형마트 물건들을 저렴한 가격에 들여올 수 있게 하고 업주가 원할 경우 기업형 브랜드 점포로 전환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매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변 소상공인을 도우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정작 상인들은 의무휴업일 변경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들은 다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어느 데 다 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문 닫는 데 그쪽에 대형마트 문 닫는 데 가지고 뭐 우리한테 완전히 뭐 흡수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주말 일요일 날은 거의 쉬니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 대형마트 66곳에 반경 1km 내 상권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일요일 인근 상권 매출은 감소하고 온라인 유통업 매출이 13%가량 늘었습니다. 시장 점유율 역시 지난 11년간 온라인은 크게 상승했지만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는 동시에 감소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점포 경쟁력이 약해진 겁니다. 그러나 의무휴업일 변경이 다른 자축으로 확산할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상생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여부 등 지역별로 대형마트 주변 상권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 그 소상공인에게는 좀 매출액이 감소되는 그런 부정적인 피해가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되고요.
그 지역 내에서 이런 어떤 소상공인이 계속 유지되고 보호가 돼야 된다면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그런 지원책들이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초구의 대형마트는 이르면 내년 1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 평일로 변경되는 의무 휴업일이 다른 자치구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 충청북도의 오랜 수건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시설 개선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된 건데요. 보도에 유소라 기자입니다. 올해 국비 3억 원을 배정받아 지난 5월 착수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국토교통부가 의뢰해 서울과학기술대 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입니다. 지난 19일 열린 해당 용역 중간 보고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청주공항 시설 개선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가 강조됐고 상당수 국토부 관계자들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역대 최다 이용객 36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데다 국제선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6개국 9개 노선을 운항하며 중부권 거점 공항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국토부가 청주공항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고요. 그래서 그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는 앞으로 국토부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객관적인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5월까지 진행되는 연구 용역은 청주공항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합니다. 애초 시설 개선에만 맞춰졌지만 충북도의 요구 사항이 대거 반영됐습니다. 공항 접근 교통 인프라 확대에서부터 연계산업 육성 방안 마련, 특히 충북도가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시설 개선 방안이 담긴 상태입니다. 여객 화물터미널과 주기장 확충, 활주로 연장뿐 아니라 활주로 신설에 대한 적정성 검토까지 연구 과업으로 반영됐습니다. 꾸준한 이용객 증가에도 민군 겸용이라는 태생적 한계에 갇힌 청주공항. 정부 차원의 과감한 투자를 통한 육성이 가시화될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이스타항공이 지방공항 중 처음으로 청주국제공항에서 국제선을 재개했습니다. 청주 타이베이 노선 취항식을 연 이스타항공은 189석 규모의 항공기를 투입해 내년 3월 30일까지 매일 운항할 계획입니다. 이스타항공은 내년 상반기 중 연길과 장가계, 심양 등 중국 노선도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2024년 청룡의 첫 해돋이는 아침 7시 26분 독도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새해 첫 일출은 독도에서 먼저 시작해 5분 뒤인 7시 31분 울산 간절곶, 7시 32분에는 포항 호미곶과 부산 해운대에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대구와 제주 성산 일출봉은 7시 36분, 강릉 정동진 7시 39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